제가 방송 요즘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강연을 다니긴 하지만 그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갈수록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변호사라는 게. 근데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심리적인 폭력을, 일방적인 심리적 폭력을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말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 길게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오늘 얘기가 뭐 어떤 이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느낀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듣고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여럿이 함께로 잡았어요. 여럿이 함께. 이 글씨를 누가 썼냐면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 시국 사건으로 옥살이 하신 분이세요. 그 우리 자주 먹는 술 처음 땡땡 그 글 쓰신 분도 이 신영복 선생님이십니다. 특이하게도 글자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또 독특한 글자이기도 하고, 야, 한글을 이렇게 굵게 쓰니까 이렇게 또 멋있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 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어떤 분들은 어깨동무체라고 붙이신 분도 있고, 또 이 신영복 선생님께서 또 20년 동안 길게 옥살이 하셨기 때문에 유배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간 이분 글씨의 특징은 이 연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여럿이 함께라는 이 단어에서 느낌이 연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화 70 많이 보셨죠? 250만이나 봤다고요. 250만. 야! 아따, 뺑치에 생겨버렸네. 왜? 아니,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경 합동 범죄 소탕 작전 발표요. 이게 뭐냐? 용의자랑 딱 마주쳤다며. 이게 다야? 최근 늘고 있는 약촌의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변호사님! 저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준영 변호사님이라고요. 암도 안 주겠다고.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멈춘 시간이 이게 중요한 거죠. 경찰 조서와 소견서에서 최소 18초 아무리 길게 봐줘도 2분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새벽 2시 5분 39초에 모친과 통화를 했다. 다음 통화 시작은 2시 9분 40초.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예, 맞습니다. 변론 시작하시죠. 천만 관객이 많이 익숙해 계시죠? 천만은 봐야 흥행한 것이지 뭐 250만 갖고 그런 얘기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핫 이슈는 뭐니 해도 국정농단 사태였잖아요. 이 영화가 2월 초에 개봉됐어요. 근데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세상에서 250만 봤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사가 홍보를 정말 잘했어요. 개봉 당시에 가급적 실존 인물을 부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왜냐면 제가 이제 44살인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 주시지만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아요. 아, 되도록이면 저를 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봉 이후에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알게 됐죠. 영화사의 어떤 고도의 지능적인 홍보 전략이라는 걸.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들이, 지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영화를 보는 내내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올라서 영화에 집중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존 인물을 부각하지 않는 게 영화 집중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250만이나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죠. 뭐 길거리에서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도 알아보시대요. 선글라스 써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 또 굉장히 또 정의롭게 그리시다 보니까 뭐 정의로운 변호사, 뭐 국민 변호사, 뭐 우리들의 작은 영웅, 뭐 시민 변호사, 뭐 바보 변호사. 정말 요즘같이 변호사들 사고 많이 치는 세상에 정말 정반대로 많은 애칭이 제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칭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심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오늘 2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2건을 들여다보면 저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의미 있는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 연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제가 좀 속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너무 떴는데 야, 이 연대에 함께 있던 분들, 야, 이건 박 변호사만의 노력이 아닌데 왜 우리가 부각이 안 되지 하시면서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실체, 이 사실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야, 박 변호사 지금쯤이면 얘기할 때가 됐는데 얘기 안 하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아마. 네. 영화 재심이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발생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날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약촌 오거리에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죠.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돼서 거의 10년을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2013년에 저희가 재심 청구를 했고, 지난해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또 형사보상 결정이 나왔어요. 8억 4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0년의 억울한 옥살이에 비하면 그 금액으로 정말 그 억울한 세월을 정말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진범이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진범에 대한 수사가 200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재심이 된 거예요. 그 진범 수사를 했던 형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진범 수사를 할 당시에 사진을 두고 있는 황상만 형사반장의 모습입니다. 그 사진 속에 그 형사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쳐다만 보고 있어도 자백할 얼굴 아닙니까? 이분이 2003년도에 이제 군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되게 어떠냐면 이럴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 또 복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수사를 당시 익산경찰서에서 했었습니다. 동료 경찰들이죠. 동료 경찰들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고 동료 경찰들의 아주 강한 어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사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하지만 또 15살 아이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심정으로 이 진범 수사에 대한 진범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검사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그 수사의 성과를 보지 못했죠. 결국 부인을 해버렸고 풀어줬습니다, 검사가. 그리고 그 수사를 한 이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선 수사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 지구대를 돌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또 진급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잃고요. 근데 이분의 어떤 그 진범 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재심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진범 수사 결과가 그 당시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한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재계 입수가 됐고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 수사 결과에 좀 더 증거를 보강해서 제가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분의 연대가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영화 7번 방의 선물 재심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익산 약촌너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또 재심에 또 아주 의미 있는 증거가 뭐였냐, 목격자였어요. 목격자가 두 사람이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했는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좀 나와서 증언 좀 해달라, 진술을 해달라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나타났어요. 진술을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주더라고요. 또 그 이유가 뭐였냐면 7번 방의 선물을 보고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설득당한 거예요. 영화가 이렇게 큰 의미로 저희한테 작용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할 수 없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끊어버리고 그분은 설득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분은 또 어떻게 설득했냐면 교회 목사님의 연대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방을 찾아갔고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목사님이 그 목격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목사님 방에서 거기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진술하고 동영상 다 찍고 진술서 다 썼습니다. 그 당시. 물론 그 후로 또 다시 연락이 안 됐죠. 어찌됐든 간에 그 목사님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재심이라는 게 변호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또 의미 있는 목격자와 이런 의미 있는 진술을 해주는 분들이 나서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을 잡은 형사 그리고 목격자 두 사람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계속 이 사건을 추적했던 기자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군이 출소한 이후부터 계속 그 사건에 관심을 갖고 증거를 수집하러 함께 다녔던 분이 또 있어요. 이대욱 기자라고 이름 말씀드릴게요. 말 안 하면 섭섭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연대를 통해서 진범이 잡혔어요. 우리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날 경기도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송되는 장면이 이렇게 찍혀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에 공개가 됐죠. 이 사람 지금 현재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또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어떤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또 진범이 잡혀서 지금 단죄를 받는 이런 상황, 연대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여럿이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3대 나라수포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머리 붙여줘야지. 그렇지. 너 안에. 이렇게 있어봐 이렇게. 네. 이게 맞아. 절대. 뭐야? 내려. 팔은. 숨을 진짜. 진짜. 여기서 한 번. 야, 테이프 꺼내. 1999년 2월에 있었던 실제 현장 검증의 모습이에요. 범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탤런트 같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범인이 아니면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리고 욕설을 해야지 뭘 시켜야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6일 날 발생했던 전북 완주 3대 나라수포 사건이죠. 그날 새벽에 삼미조 강도가 슈퍼에 들어갑니다. 그 슈퍼에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방 하나에는 젊은 부부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방에는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강도들은 그 젊은 부부가 있던 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부부를 제압하고 방에 있던 현금하고 폐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건너갔는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할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는데 그 테이프가 이제 코를 막았던 것 같아요. 결국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과학 수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범인들이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압박이 들어왔겠죠. 결국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고 또 미성년자였던 그 동네 그 점도둑 전과가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폭행하고 발바닥을 때려가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자백의 근거에서도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2016년 지난해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또 세 분의 보상금 1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함께했던 우리 연대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연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7년 만입니다. 지난 99년 2월 부산에 살던 이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마약에 취한 채로 전북 삼례의 한 슈퍼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질식사 시켰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때 하는 행동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익산 사건 앞에서는 진범 잡은 형사가 있었죠. 근데 삼례 사건도 마찬가지로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고, 근데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용기를 내서 정의로운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재심을 할 수 있었고, 삼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이런 진범에 대한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근데 그 진범을 그때는 풀어주었습니다. 잡아들이지 않고 정반대의 수사를 했던 거죠. 익산 사건과 달리.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자백을 했던 풀려났던 진범이 16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났고 그 당시 돌아가셨던 할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유가족이 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진범이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우연히 자신 사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삼례 친구들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저지른 죄인데 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심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밖으로 나오기 쉽나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그 피해자와 유가족이 가만두지 않을 거, 그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족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 산소에 절을 하고 잘못을 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진범 맞고 저분들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증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이나 무죄 판결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지금 아주머니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젊은 부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가장 큰 걱정은 뭐였겠어요? 5살짜리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아이가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깨어나서 울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날 밤이 악몽이죠. 그날 밤 이후에 밤길을 혼자 다니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트라우마의 원인 제공자가 이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관용 덕분에 진범의 용기가 있었던 거고, 그 용기의 결과, 그리고 또 이 피해자의 관용이 결합돼서 재심 그리고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진범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오판에 대해서 반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판을 했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반성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근데 3대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진범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줬고요. 또 이 피해자와 유가족은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검찰은 불복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시위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검찰이 재심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못하고 무죄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을 했던 판사, 지금 이 얼굴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께서 전직이 판사였어요. 이분이 그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대 그 친구들의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부 재판의 주심이 아닌 단순한 배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 판결에 이름을 올렸다. 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신이 선고했던 판결문을 딱 들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요. 판사가 사과했죠? 판사가 사과하는 사례 거의 없어요.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3대 3인조 항소를 포기한다. 또 피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바로 보도자료 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어요. 경찰, 검사, 판사 다 사과를 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렇게 경찰, 검사, 판사의 사과로 그쳤느냐? 대법원에서는 국선 변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뭐였냐면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논스톱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 사람이 쭉 변호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공공변호처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새 정부가 2019년부터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내놓았어요. 이런 의미 있는 어떤 변화는 3대 사건에서 피해자, 유가족, 또 진범까지 나서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 앵커 브리핑에서도 3대 사건을 소개했어요. 이 3대 친구들이 억울한 옥살이 대가로 받은 그 형사보상금 중에 10%를 이렇게 1억 원가량을 기부를 했다는 기사를 보이면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지적 능력도 부족했고 이런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야, 우리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남겼습니다. 연대를 통해서. 지금 제일 왼쪽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피해자와 유가족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가 있고 양옆에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들이 서 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이 연대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한 2건을 소개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년 5개월 20일 모든 거 다 해버렸죠. 감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다고 100% 다 진범이야. 우리가 하나는 구경도 못한 사건입니다. 이분도 무죄 확신. 진실을 꼭 밝혀질 겁니다. 마지막에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영상이에요. 작년 가을에 방송했던 엄궁동 살인사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했던 사건을 또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대통령의 전직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를 35년 동안 하셨고 또 인권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를 대강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지만 또 억울한 사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재심을 최근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요, 솔직히.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 억울함을 제가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노력하면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이 사건의 어떤 공익적 의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또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 연대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21년 5개월 20일을 사셨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강산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 이제 개인의 삶도 파괴됐지만 또 가정도 파괴됐죠.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각장애가 있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기록을 스스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죠. 확대경이라는 게 이게 이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앉아있는 분이 이 기록을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재심사건 증거 수집 저랑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서면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27년 전 사건이거든요. 27년 전에 발생했던 고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문의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당시 신문사 기사 한 3년치를 또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분의 실체가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결국 홍광철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되다가 간첩으로 막 몰아서 이렇게 장바에 내 대용을 가리긴다.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의 용기가 아닐까 이게. 내 하루 변호사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내 무죄 밝히고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밝히지 못했게 그냥 저 안에 들어가 감옥에서 내 썩고 말았겠지만입니다. 영화 자백 보신 분 계셔요? 영화 자백에 나오는 영상의 일부입니다. 영화 자백은 그 간첩 조작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간첩 조작 사건 중에 한 건으로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신 분이 방금 그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이세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분의 이제 그 사건을 제가 그 당시에 변호를 했고요. 그 당시 변호인이 많았어요. 근데 이날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날인데 다들 옆에서 서 있다가 안 지켜버리고 저 혼자 뒤에 있다가 그렇게 지켰습니다. 어디 가나 중심을 바로 알고 위치를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없이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장시간, 꽤 긴 시간이고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또 누군가의 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억울한 분들 간의 연대가 이렇게 작동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지금 억울한 옥살이 하신 21년 5개월 사셨다가 출소하신 분, 그리고 또 그분을 함께 돕고 있는 분, 탈북자 간첩 사건으로 몰려서 또 억울한 옥살이 하시다가 무죄 판결 받으신 두 분이 지금 현장에 와 계셔요. 잠깐 우리 한번 소개받고 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저희 이렇게 강연 다닐 때 함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이제 여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이분들이 말씀 못 하시는데 가서 직접 말씀을 하시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강연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또 제가 좀 준비를 덜 해도 이분들이 다 보충해 주시거든요. 이것도 연대입니다. 이 엄공동 사건은 또 우리 이렇게 두 분만의 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연대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삼중스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사형수 무기수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셨고 또 이런 분들의 교화를 위해서 힘썼던 분이 계셔요.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책도 쓰시기도 했거든요. 이분이 이 엄공동 사건을 10수년 전부터 알고 관여를 하셨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셨고요. 그분이 발간한 책 중에는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나오신 21년 5개월 20일 사신 분이 장동익 선생님이시거든요. 만약 장동익이 진짜 범인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도 대신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그의 누명이 벗겨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저를 찾아오시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쓴 책에 그 당시만 해도 강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억울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10수년 전에 계셨던 거죠. 또 그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또 재심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갖고 제가 또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연대는 이렇게 시기를 달리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대의 결과물이 그 당시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는 계속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분들이 무죄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만 해도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작년 9월경이었거든요. 이분이 대통령 될 줄 그때 몰랐죠, 솔직히. 그리고 그래도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였거든요. 이런 분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또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개 재심 사건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으려고 하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야, 이분 굉장히 대단하구나. 꼭 이분이 지금 대통령 됐다 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용기 있게 또 당차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얼마나 많은 국사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건 챙겨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하셨던 저 말씀 그리고 저 영상이 이제 보이지 않는 연대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연대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렇게 다니는 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장동익 선생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삼중스님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삼중스님이 책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자식의 억울함을 푸는 걸 보지 못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누명 벗기겠다.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왜 이 기록 사진을 소개하냐면 우리나라는 재판 확정 기록을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20년 보관해요. 이 사건 기록은 2013년 이미 폐기됐어요. 그러면 재심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재심하겠습니까? 다행히 내 자식, 내가 죽어서라도 억울함 밝히겠다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연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부산 엄공동 사건. 물론 제가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억울한 옥살이 하셨던 탈북자 간첩 사건을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이 억울한 분이 또 억울한 분을 돕고 있고 또 그 옛날 삼중스님이 또 진지하게 재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 결과물이 남아있고
또 이 사건을 변호했던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진지하게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또 이분들 억울하다고 강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재판 기록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를 하면서 재심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신영복 선생님이 여럿이 함께 가면이라는 글을 여럿이 함께라는 글을 쓰셨지 않습니까? 여럿이 함께 가면 재심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법원이 확정한 사건을 뒤집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 안정성을 갖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험한 길이죠. 근데 여럿이 함께 가면 이렇게 험한 길도 즐거운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럿이 함께 이 단어라는 것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신영 목사님한테. 여럿이 함께, 선생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단어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 지향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표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함께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럿이 함께 가면 우리가 모르는 길이 뒤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가는 과정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3대 사건 같은 경우에 3대 익산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공공변호처가 만들어졌고 논스톱 국선 변호 제도가 신설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연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건 잘 해결되면 그런 의미 있는 제도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길을 뒤에서 만들었잖아요. 대법원이 움직였고 새 정부가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연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실천적인 과제를 정립하는 어떤 의미도 있고 또 목표를 세워야지 그 길로 바로 갈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과정, 연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그 과정의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의 의미가 뒤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또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문학 강연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문학 강연이 많아요. 제가 변호사가 직업인데 강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강연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 그만큼 인문학 강연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인문학 강연이 많고 우리가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힐링을 강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렇다면 인문학 강연에서 말하는 대로 또 인문학 서적에 적혀있는 대로 또 힐링 캠프에서 얘기하는 힐링을 강조하는 대로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거기서 그냥 공감한다라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중요한 건 실천이죠. 오늘 들은 바대로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연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함께 연대하자는 거죠. 때로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댓글을 보고 피해를 입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힘을 얻거든요. 그 연대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